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연중 제11주일이고 다음 주일인 6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한국 천주교는 17일부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9일 기도는 미사 전후에 기도문과 함께 봉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일 밤 9시에는 정전 70주년을 맞아 주목용과 평화를 구하는 기도 봉헌도 시작됐습니다. 9일 기도 첫날인 17일 기도 지향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회심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셨지만 지금 세상은 힘과 지배의 논리가 진리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폭력과 분열이 만연돼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은 참된 평화를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자신을 평화의 도구로 봉헌해야겠습니다. 연중 제11주일인 18일 기도지향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입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조리한 비극을 예방하지 못한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종전이 아닌 전쟁이 멈춘 지 70년째 되는 정전 상황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책임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망을 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청했으면 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바치고 주목용 또는 묵주기도를 다 함께 바치는 주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특사 마테오 주피 추기경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교황청의 중재가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어떤 중재가 이루어질까요? 전망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가 시작됐는데요. 분단의 현장에서 한반도 평화를 절실히 염원하는 군종교구 사제를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26년째 군 사목을 하고 있는 현광섭 프란치스코 신부인데요. 평화를 이루는 보람과 바람을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 의장 마테오 주피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 특사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교황이 언급한 비밀 평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피 추기경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교황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만남 직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냉소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휴전과 분쟁의 동결이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을 끝내기 위한 어떠한 협상도 우크라이나 조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고립과 압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럼에도 교황청은 중재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피 추기경은 조만간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의 국가적 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중재 시도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귀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탄을 주고받는 것보다 이견이 있더라도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전쟁 중단을 이끌려는 것입니다. 특히 주피 추기경은 과테말라와 모잠비크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 테러리스트 협상에도 관여했으며 부룬디에서 휴전협상위원회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Con un pensiero grato per quanti venendo dall'Ucraina e dalla Russia e da altri paesi di guerra hanno deciso di non essere nemici, ma di vivere da fratelli. Il vostro esempio possa suscitare propositi di pace in tutti, anche in coloro che hanno l'impossibilità politiche. 교황청 외교의 힘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1993년 사제품을 받고 1997년 임관한 현광섭 신부는 27년차 군종사제입니다. 현 신부보다 오랜 시간 군사목에 몸담은 사제는 2009년 선종한 청주교구 유병조 신부. 현 신부는 군종사제로 오랜 시간 사목한 소감을 말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느님의 도우심 하에서 된 거고 끊임없이
우리 신부님 바른 길 가게 해주고 열심한 군종 신부 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기울여준 신자들의 덕분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군 생활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군사목의 보람은 무엇이었을까? 현 신부는 예수님의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전투화가 다를 정도로 뛰던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사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나이트클럽 영업사원처럼 라이터에 이름을 새겨서 돌려본 적도 있고 군용 담배를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사서 거기에 이렇게 조금 까면은 공간이 나옵니다. 비닐과 담뱃갑 사이에 거기에 명함을 끼워갖고 돌려본 적도 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던 한 용사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야구 경기 입장을 기다리다 사목회임원이 된 옛 신자 용사를 만난 적도 있고 군종벽이던 용사가 이제는 현 신부와 함께 군종사제로 복무하는 영광스러운 순간도 맞았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당시 현지에서 미사일 피격을 당해 죽음의 위기도 넘겼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군사목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현 신부는 군사목과 청년사목을 씨앗을 뿌리는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뿌려진 씨앗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결실을 맺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사목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씨앗이라도 있었던 사람은 참 나 신앙이 있었지, 종교로 귀의하자. 나 참 천주교 신자였지, 천주교로 가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든 신자, 특히 모든 국민이 함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현 신부는 20여 년 전 직접 경험한 일화를 꺼냈습니다. 연이은 부대 사고로 고민하던 때 현 신부의 제안으로 종교의 장벽을 넘어 전 부대원이 기도한 결과 1년 동안 사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천주교, 개신교, 불교, 군종장교 모두 다른 부대 발령을 받아 기도 모임이 끊기자 사고가 났던 겁니다. 사단 전체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고 지향을 두게 되고 딴 생각을 하는 비율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그날부터 1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안 생겼어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효과, 효능, 은총이 생겨나려고 하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같은 뜻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초임 군종 시절에 체험한 하나의 영적 체험이에요. 아울러 현 신부는 청년들이 전과는 달리 봉사보다는 영적 갈증을 호소하는 만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젊은이 사목이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인 방글라데시에서 천주교 신자는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매우 깊고 단단합니다. 그런데 사제가 부족하다 보니 사제 양성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방글라데시 신학생 2명이 수원 가톨릭대에서 사제 수업이 한창입니다. 기자가 방글라데시 신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첫 영성체 현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교정을 거니는 신학생들 사이로 방글라데시 신학생 롱디 데니쉬와 칠한 우루반이 보입니다. 두 신학생은 2년 전 한국에 들어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지난해부터 수원 가톨릭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심오한 신학과 철학을 외국어로 공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가끔 수업 들을 때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내용들을 이렇게 오면 이해하는 거 조금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인 나라. 1994년생 동갑내기인 두 신학생은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고 소신학교를 거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할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을 따라 성당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꾸준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들의 모습을 보고 저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엔 16세기에 천주교가 전래됐지만 사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한국 유학을 온 건 수원 가톨릭대가 방글라데시 마이맨신 교구에 사제 양성을 돕겠다는 뜻을 전한 데 따른 것입니다. 두 신학생의 학비는 안중근 바보장학회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신학교 생활, 공부도 기도도 일상생활도 모두 한국어로 하지만 둘이 있을 때만큼은 모국어인 벵갈어로 기도를 바칩니다. তার নামে আমিন। প্রভুর প্রার্থনা, হে আমাদের স্বর্গস্থ আমাদের দৈনিক অন্ন আমাদেরকে দাও, এবং আমরা যেমন অপরাধীকে ক্ষমা করি তেমনি তুমি আমাদের অপরাধ ক্ষমা করো। আমাদের দৈনিক অন্ন আমাদেরকে দাও, এবং আমরা যেমন অপরাধীকে ক্ষমা করি। 두 신학생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는다. 나는 너의 손에 새겼다라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하느님은 저랑 항상 계시고 언제든지 물어보면 하느님은 저에게 도와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한국 생활 3년 차. 입맛이 다른 두 신학생을 사로잡은 한국 음식은 바로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이렇게 서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삼겹살이랑 같이 소주 한 잔 마시는. 롱디 데니쉬와 치라누르바는 2026년 부제품을 받을 때까지 한국에서 공부합니다. 2027년엔 고국에서 꿈에도 그리던 사제가 될 예정입니다. 두 신학생은 어떤 사제가 되길 꿈꾸고 있을까? 본당에 일할 때 신자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문제들을 듣고 이런 사제가 사목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학생들께 가르쳐 주는 거. 교수 신부 생각도 갖고 계세요? 네. 수원 가톨릭대 총장 박찬호 신부는 방글라데시 신학생 양성이 방글라데시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맡은 바 소임 이들을 잘 양성을 해서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가톨릭 교회의 그 방글라데시의 교회가 더 이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르반과 데니시 화이팅! CPBC 김혜영입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머리에 화관을 쓴 남녀 어린이들이 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 달간의 첫 영성체 교리 교육을 마친 46명의 어린이들입니다. 미사가 시작되자 설렘과 떨림은 어느새 주님 영광을 목소리 높여 노래하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첫 영성체에 앞서 드리는 하느님과의 약속. 사제가 성체를 높이 들어올리자 깊은 절로 흠숭과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손꼽아 기다려온 첫 영성체. 성찬례를 집전한 이재원 신부는 어린이들이 하느님 사랑을 느끼며 언제나 기쁨의 삶을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안에 살게 되셨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는 성가정의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 요셉과 성모님이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예수님을 하느님 안에서 아끼고 품어주며 소중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부모님들 역시 아이들을 지속적인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영성체의 기쁨을 누린 어린이들의 소감은 순수하고 소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의 피와 몸을 모셔서 정말 뿌듯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린 것처럼 계속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게 너무 기뻤고 자리에 돌아와서 천년성체를 무사히 끝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느님께 기도를 바쳤어요. 부모들은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 그저 대견할 따름입니다. 5주 동안 이제 뭐 성경 필사도 하고 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매일 미사에 참여하면서 참 힘들었을 텐데 내색 없이 힘든 과정을 마치고 영성체를 즐거이 하는 모습, 기꺼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첫 영성체를 서로 축하하며 46명의 어린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기도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하느님 은총의 선물이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CBBC 뉴스는 지난해 10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외벽에 성 김대건 신부 성상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벌써 8개월이 지난 지금 성상은 얼마나 완성돼 가고 있을까요? 조각가 한진섭 작가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한국과 바티칸의 외교 관계를 기념하는 전시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한 전시회에는 주한교황청 대사관 소작품을 비롯해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들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희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조각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모습이 뚜렷합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한국 천주교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신부의 모습입니다. 한진섭 조각가가 올해 1월 작업에 들어간 뒤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점점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 외부 벽감에 동양 성인의 성상이 들어서는 것은 성 베드로 대성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는 성 김대건 신부가 한국 교회만의 성인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성인으로 우뚝 솟는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상 제작에 앞서 한 작가는 양질의 대리석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카라라, 피에트라 산타, 마사 등지에서 대리석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금년 1월 9일에 아주 최상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4m 정도의 크기가 되고 문양도 아주 거의 없고 크랙이 없고 또 외부에서도 강한 아주 따뜻한 느낌의 대리석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대리석을 찾아과 동시에 그 피에트라 산타 그 두오모 성당에 주임 신부님을 모시고 이 돌 축성을 또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김대건 신부 성상의 완성도는 약 60%. 한 작가는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그 담대한 모습. 그러니까 아주 김대건 신부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 담대하다라고, 담대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짱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이 돼야 되고 또 자비롭고 어떤 그런 인자한 모습, 그런 한국적인 모습이 조형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김대건 신부 성상은 바티칸에서 400km가량 떨어진 이탈리아 북서부 도시 피에트라 산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돌이라는 의미를 지닌 피에트라 산타에는 많은 조각가의 스튜디오가 몰려있는 조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한 작가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이 최근 이곳을 찾아와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를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 추기경님이 오시니까 시장님도 오시고 뭐 해가 축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힘과 용기를 주시고 가셔서 바로 연락을 주셨어요. 9월 16일 날 그 3시에 베드로 성당에서 그 추기경님이 집전하시는 감사 미사를 하게 되었고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은 순교자 성월인 9월 16일 오후 3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융식 추기경줄의 감사 미사를 봉헌한 뒤 열립니다. 축복식 뒤에는 참석자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성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한진섭 작가. 작가가 신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기도였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고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CPBC는 김대건 신부 성상 축복식에 참여하는 이탈리아 성지순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청동 십자가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1963년 주한교황청 공사관, 1966년 주한교황청 대사관 설립에 대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칙서 원본이 눈에 들어옵니다. 많은 조각과 회화 작품들도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한국과 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을 맞아 주한교황청 대사관이 선보인 소장품들입니다. 한국과 바티칸 외교 수립 60주년 기념전이 어제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 개막했습니다. 주한교황청 대사관 경당의 청동 십자가와 조각, 회화 등 교황청 대사관 소장품 1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제50회 정기전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주제로 생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주한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는 성미술은 하느님의 놀라운 창조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놀랍고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인사와 축복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바티칸의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희망했습니다. This meaningful exhibition will surely inspire its visitors to value more dearly the benefits of this special bond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Catholic Church in Korea, and will help to support those initiatives which strengthen these relations.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특별히 주한교황청 대사관과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전시를 찾는 모든 이가 생태 환경적인 삶에 대해 묵상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특별 전시회에 많은 우리 신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의미 있는 이 표현들을 함께 나누고 감상하고 가슴에 더욱더 교황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생태 환경적인 그러한 삶을 한 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가톨릭 미술가회 박혜원 회장은 신앙 선조들의 거룩하고 고결한 희생 없이는 오늘의 한국 교회는 상상할 수 없다며 신앙 선조들을 기렸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이 전시가 한국 바티칸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활발한 어떤 문화 교류장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시는 22일까지 서울 명동 갤러리 1898 전관에서 열립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수술대에 오르면서 교황의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평화의 사도 역할을 했던 교황이 이제는 해외 순방을 떠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교황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교황은 다른 86세 노인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건강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8월 포르투갈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제37차 세계 청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곧바로 몽골 순방도 예정돼 있습니다. 교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사도 행보를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을 중심으로 앞으로 교황이 전 세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고령인데다 최근 또 병원에 입원해 수술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교황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같은 상태라면
해외 순방을 나서기에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Altre persone di 86 anni no, lui sì, perché lui ce l'ha, gli 86 anni ce l'ha sulla carta d'identità, che non ha la carta d'identità, però soprattutto se ha il privilegio di starci a contatto, quell'uomo ha la testa di un sessantenne. 그렇다면 간단한 수술에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입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교황은 주일 삼중기도와 일반 아련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음에 교황 주치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Rispetto ad altre persone della sua età, lui non è che torna a casa, si mette davanti alla televisione e gioca. Cioè, lui quando torna a casa fa un capo del governo, il capo diciamo, di milioni della Chiesa, di cristianità. Insomma, è una persona che a 86 anni ha delle responsabilità importanti e quindi è molto importante che torna proprio forte. 그러면서 현재 교황의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황이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서울대교구가 국회에 발의된 조력존엄사 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안락사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락사를 존엄사로 미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산하 가톨릭 생명윤리 자문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조력존엄사 법안과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조력존엄사 법안이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존엄사라는 이름으로 미화해 신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입니다. 구 주교는 담화문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우선 존엄사라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 법안에선 안락사의 하나인 조력자살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해 죽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 등 생명을 위한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아 죽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 등 모두 생명을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주교는 안락사를 지지하는 이들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존엄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젊음과 건강을 누리기도 하고 질병과 노화로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삶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구주교는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의 차이점도 설명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부담이나 해가 되는 의료행위,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등을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으로 안락사와는 분명히 다르며 가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통증 완화나 영양 수분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주교는 임종 과정에 있는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은 조력 자살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하며 호스피스 완화 의료 등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인데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은 최저임금 언저리 또는 그보다 싼 임금을 주고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출생 대응과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리자 급물살을 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의 임금 조건 등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계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을 외국인이라고 배제한다는 건 위헌적 발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당연히 지금 글로벌 추세대로 그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이제 적용을 하고 오게 된다면은
최저임금을 받는다 치면 급여 플러스 각종 수당에다가 기업들이 이윤도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월 비용이 소비자들은 한 300 정도를 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300을 내고서 이렇게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돌봄 노동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긴 했습니다. 돌봄과 보건 서비스 분야 종사자는 2013년 31만 5천 명에서 2021년 62만 9천 명으로 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가사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노동자는 2013년 25만 1천 명에서 2021년 12만 1천 명으로 배 이상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출생 아동 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론 정부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이 반인권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가 정책 모델로 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의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는 이미 한두 해 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의 저개발 국가의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조력하겠다라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인권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정책은 결코 저출생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적은 노동력 공급 자체가 적은 나라였었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국 10위 이내에 드는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국인 가사 노동자 시장이 채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인력 도입은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가사 서비스법이 입법이 돼 시행 중입니다만 드라마틱하게 그분들 처우가 좋아진 게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방금처럼 이제 더 열악한 상태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이제 공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기존의 내국인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거의 자연법칙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됩니다. 오롯이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을 국가나 사회가 감당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그에 따른 합당한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은 물론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는 오염원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특별법 제정 전망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생태 환경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는 공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삼양동 성교본당이 운영하는 재활용 가게 살림인데요. 버려질 물건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고 지역 공동체도 살피는 소중한 공간인데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용카드 한 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수나 소금, 맥주 등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입니다. 매년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100만 톤의 미세 플라스틱 가운데 35%는 합성 섬유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섬유입니다. 5mm 이하로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플라스틱 중에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물질입니다. 먹이사슬을 거친 플라스틱의 마지막 종착지는 결국 사람의 몸속이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인 건 임산부 체내에 축적된 미세 플라스틱이 태아에게 전달돼 신생아의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관리하는 기준이나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화장품이나 의약 외품, 세정 세탁 제품 제조에 들어간 1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금지만 있을 뿐입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 전체 미세 플라스틱 중에서 한 2% 정도 차지하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그나마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2차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저감하기 위한 법 체계는 전무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수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미세 플라스틱 저감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걸로 평가됩니다. 특별 법안에는 미세 플라스틱을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입자로 정의하고 유출 방지, 수거 책임과 함께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규제 강화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의류와 섬유, 타이어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2025년 1월부터 프랑스 내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서는 미세 플라스틱 세탁기 필터를 달아서 시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 유럽 쪽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섬유 제품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친환경적인 요구를 규제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더구나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을 내년 말까지 체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환경무역장벽이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늦었지만 반가운 이유입니다. 걱정인 건 내년 총선의 열기가 밀려와 하반기부터 입법의 창이 닫히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전에 국회가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정리하는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의류는 의류끼리, 잡화는 잡화끼리. 그중에서도 상품 가치가 있는 물건은 놓치지 않고 구분합니다.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삼양동 선교분당이 운영하는 재활용 가게 살림. 살림은 일주일에 4번 서울 곳곳에서 다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집 나가는데 참 정말 고맙죠. 다들 참 좋은 마음을 쓰죠. 기증자의 선의로 모인 물건들은 분류 작업을 거쳐 매장으로 이동합니다. 옷가지부터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진열된 품목도 다양합니다. 조금은 손때가 묻었지만 사용하기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와서 써보면 그냥 새 것처럼 좋고 뭐 누군가는 자기네 집에서는 안 필요하지만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하잖아. 그래서 자주 이용해요. 주택가에 있는 살림 매장은 동네 사랑방으로도 통합니다.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라 인정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저러시나 조금 아파가지고 위로를 받고서 싶어 하시나 그런 거를 짧은 시간이지만 꼭 캐치해갖고 거기에 맞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살림은 외환위기 이후 심각해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자활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기후위기 해결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시점, 살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쓰고 버리는 문화에서 벗어나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한 실천의 공간으로도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호의를 가지고 해주신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생태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창조 질서 보존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한몫하고자. 최근 살림의 고민은 수거되는 물건의 질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상품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중고 거래들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우리 동네만 해도 이제 구세군이나 다른 재활용 매장들도 많고 엄청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들도 늘어나고.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된 영향도 컸습니다. 물건의 수급뿐만 아니라 현장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살림은 자칫 버려질 물건을 다시 쓰며 환경을 지키고 꾸준히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원도 지구도 사람도 살리는 것, 가게 이름 살림에 담긴 의미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8일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전세 사기 합동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검거된 사람만 3,000여 명에 육박했고 이 가운데 288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까지 포함된 일부 조직에 관해서는 조직폭력에 적용되는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보조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를 전세 사기로 보고 계속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절반은 이 30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금액 대부분은 1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 어리숙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범들의 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이 잃어버린 건 전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전세금에 담긴 미래의 희망을 사기당했습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설 수 있다는 미래의 희망으로 마련한 전세금이었습니다. 전세 사기는 4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피해자를 돕겠다고 나섰고 이른바 전세 사기 특별법을 마련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마련한 한 미사에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 위원장인 안상미 씨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축주와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 사무실까지 모두가 전세 사기의 한패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속이는 과정에서 개인이 충분히 알아보아도 사기를 회피하기는 어려웠고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제도 같은 정부의 허술한 정책으로 전세 사기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허술한 정책을 만든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부동산 거래는 정부의 개입 없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개인 간 거래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이 깨지기에 국가의 지원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가 아닌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제공됩니다. 정부는 전세금보다 집값이 낮은 일명 깡통 전세를 가지고 있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일정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집주인들은 집값이 오르면 돈을 벌고 집값이 내려가면 정부에서 도와준다며 정부의 정책을 이용한 대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합니다. 정부가 나설 수 있는 정도가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주로 청년 세대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같은 방법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건설사를 도와주겠다며 수조 원을 지원하는 정부가 가난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서민과 청년들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지난해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반대했지만 정부가 삭감한 공공매입 임대 예산이 3조 원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라도 많은 공공임대가 서민과 청년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제 논 제목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누가 닦아주나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정부와 정치의 가장 큰 이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